부산의 미래 혁신,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제2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제2신항개발, 가덕도 신공항 개발, 그리고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등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대규모 인프라 개발과 행사가 유치하게 되면 부산은 새로운 혁신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금융 위기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F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도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보면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1%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금융 리스크는 우리 부산이 준비하고 있는 신항 개발과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월드 엑스포 유치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섹션에서는 부산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 그리고 2030 엑스포 등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문가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를 맡아주셨던 동아대학교의 정무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또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부산연구원의 장하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연구원의 이상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트라이포트와 신공항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함영신 부경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부산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재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록 신라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토론자들이 국내 최고의 토론자들이 다 모이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발표를 통해서 이제 부산이 트라이포트를 개발한다. 부산 제2신항을 개발한다. 뭐 물류 플랫폼을 개발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전국에 있는 물류가족 여러분이나 부산 시민들께서는 아직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트라이포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하용 박사님 한번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토론을 맡은 부산연구원 장하용입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화물이 컨테이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에는 또 다양한 형태의 화물이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 그리고 의약품도 다양한 형태의 화물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다양한 운송수단, 즉 우리 잘 아시죠? 항만, 철도, 바로 공항을 사용해서 또 육로까지 연결을 해서 이런 운송수단 간에 어떻게 하면 원활한 운송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환적이 될 수 있을지를 바로 이 트라이포트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고요. 이런 그 트라이포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복합 물류가 가능하게 되고 첨단 물류 그리고 어떤 고부가 가치 물류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체계가 바로 트라이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 트라이포트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미래에는 이러한 화물들이 우리 부산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트라이포트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라이포트라는 것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국 박사님 한번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효과는 또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트라이포트 우리 부산에서 지금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하용 박사님께서 트라이포트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정의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부산에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 있고 어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신가를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공항이 올 초에 특별법이 이렇게 통과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건설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공항이 가장 좀 늦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벌써 신항은 90년대 말부터 이게 추진이 돼서 부산 북항의 물류 기능이 다 신항으로 이전을 했죠. 신항 건설과 그때 맞춰서 저희가 항만 배후철도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두 가지 기능이 잘 구축이 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좀 아쉬운 점은 항만 배후철도가 저희가 당초에 건설하고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뭐라고 하나 그 화물 열차의 수송 편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속이 많이가 안 늘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관점은 아마도 저희가 트라이포트를 추진하는데 아직 공항이 덜 됐고, 특히 이제 이번에 가덕도에 공항이 건설되는데 그것과 더불어 세 가지가 다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세 가지가 더 활성화되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트라이포트는 물류, 여객 다 이렇게 통합되는 어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물류 부분에서는 화물을 신속 처리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어서 트라이포트가 우리 부산에 우리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고의 토대, 기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따르면 그 미래의 물류 거점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전 세계 글로벌 비즈니스를 리드할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거점은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와 항공 네트워크, 그리고 내륙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트라이포트를 건설하는 것은 미래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을 우리 부산에 건설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한 것은 인프라만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따를 수 있는 어떤 기업이든지 와서 투자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정재욱 부장님 지금 부산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계시고 또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에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트라이포트를 개발을 하고 우리 부산이 이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비즈니스 환경은 어떻고 또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부산진의 경제구역체의 모토가 동부가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이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비즈니스 또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부산으로 따지면 명지국제 신도시,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오늘 아까 장항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두바이 사례에서 보듯이 저도 한 달쯤 전에 두바이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DP월드랑 제베랄리 프리좀 만나서 WLP, 그러니까 월드 로지스틱스 패스포트에 저희가 가입을 하기로 이제 내년에 MOU를 맺기로 지금 초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만약에 정말 가덕도 공항이 잘 완성되고 김해공항이 기능을 잘 발휘한다면 두바이 커머시티와 같은 모델로 저희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풀플리넌스 센터, GDC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연구원이나 또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좀 더 이 두바이를 방문해서 여기서 이제 사례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사실 두바이보다 먼저 자유무역 지역 법을 우리가 제정을 했고 먼저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례 분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후발 자유무역 지역들은 벌써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부터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부산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장하영 박사님 부산 신항 개발이 어떤 규모인지 또 어떤 것인지
뭐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그 법적인 용어로는요, 부산항 진해신항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21개 선석으로 해서 컨테이너 부두 17개, 피더 부두가 4개로 이제 구축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동량이나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에 감안을 해서 1단계로 먼저 컨테이너 부두 9개 선석, 사업비로는 한 7조 9천억 원의 어떤 규모로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갖추어지게 된다면 이 부산항 진해신항은 바로 21개 선석에 15조 한 1,000억 원의 어떤 사업비를 통해서 구축됨으로 말미암아서 부산의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가덕도 신공항 동부가 물류 플랫폼과 연계된 어떤 거점 그 항만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붙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진해신항이 또 스마트 항만화 되어서 또 단순히 어떤 컨테이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첨단 물류 생태계까지 갖춘 어떤 첨단 항만으로 지금 건설되고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산 신항이 새로 개발이 되면 현재 물동량을 2배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탑3 정도의 대규모 컨테이너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된다라고 좀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발의 경제 효과도 어마어마하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뭐 물류뿐만이 아니라 통상이나 또는 무역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우석 교수님 좀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이 트라이포트의 핵심은 결국 이제 그 항만은 기존에 있으니까 공항을 이제 새롭게 글로벌 허브 공항을 부산에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항이 이제 물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생산 요소 또는 뭐 생산물이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여객이라는 측면에서 인적 자원도 하나의 어떤 생산 요소,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고급 서비스를 물류의 하나로 넓은 의미에서 어떤 그 생산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공항으로 움직이는 이 물류나 여객이 없는 상황에서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또는 국내도 대규모 대기업 1조 이상의 기업이 이 본사가 그러니까 위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1조 이상 기업, 대기업의 85%, 90% 가까이가 전부 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기업이 본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R&D라든가 기획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우리가 남부권 또는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이런 허브 공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항이 들어오고 허브 기능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나머지 이제 어떤 산업적인 측면 또는 기업의 밸류체인 측면에서 본사나 연구소 같은 핵심 고급 이제 영역 그리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고급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고급 인재들이 부산으로 몰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트라이포트에서 공항이 가지고 있는 여객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항만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의 개발이라는 굉장히 큰 가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트라이포트 개발 계획과 함께 뭐 얘기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 부산 신항 같은 경우는 그 지금보다 이제 규모가 2배 이상 큰 그리고 배후 단지도 규모가 거의 3배 이상 커지는 그래서 아시아에서 중국 항만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깨지면서 새로운 공급망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부산항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살아날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부산항의 개발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문과 계획을 수립하셨던 우리 함영신 교수님, 이 부산 신항이 뭐 이제 새로 2배 이상 확대가 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뭐 투자 유치라든가 비즈니스 환경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짚어주시고 앞으로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 신항은 북컨 13개 선석, 남컨 12개 선석, 다목적 부두 1개 선석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2023년과 26년에 석컨 부두가 이제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항은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컨테이너 화물 2270만 TU를 기록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6위를 랭크하고 있는 아주 세계 최첨단의 항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과 웅동 배후 부지에 물류 기업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약 69개 기업이 입주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단순 보관 물류 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원래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 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신항은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투자 유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외국 기업을 끌어들인다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의 여건상 특혜의 시비나 국민 정서상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만공사는 향후 남컨 배후 부지나 서컨 배후 부지에 글로벌 물류 기업을 어떻게든 유치해 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전략을 갖고 현재 그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 보실 때는 세계 최고의 컨테이너 부두 시설과 배후 부지 물류 기업,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우수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향후 이제 개선 방안을 본다면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배후 부지의 물류 기업보다는 제조와 물류 기능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 기업을 유치해 놓은 것이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해운과 항만의 특화된 부분에서 본다면 선용품 유통센터나 LNG 벙커링 기지 건립이라든가 수리 조선소 건립을 통해서 신항이 원스톱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이 향후 어떤 개선 방안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이 과연 글로벌 기업들이 볼 때 이게 투자할 만한 지역인가? 이게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고 충분한 효과를 뽑아낼 수 있는 곳인가? 라고 생각하면 부산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까 그 두바이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두바이는 법인세도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이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자유무역 지역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바이에 가서 우리가 도입할 때 두바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사례 조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두바이에 가서 두바이 사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유무역 지역 제도의 개편 그리고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자유무역 지역 제도가 도입될 때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 지역은 같은 제도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두 개가 찢어지게 됐고 자유무역 지역도 해양선부가 관리하는 지역,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지역, 그리고 산업자원부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바이처럼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재욱 부장님께서 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도대체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는지 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외국인 기업들과 많은 만남을 하시지 않습니까? 좀 어떤 것이 애로사항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세미나나 IR 활동할 때 프리 이코노믹 존, 뭐 자유무역 지역, 뭐 경제 자유구역, 뭐 무역 자유지역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들으시는 분한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최근에 저희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물류만 할 수 있는 것을 바꿔서
그러니까 복합 물류라고 얘기도 하고 그냥 고급과 같이 물류라고 얘기하는데 물류와 제조를 겸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제도 개선도 이뤄냈고 그래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물류의 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가버넌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류와 제조 또는 그 뭐 트라이포트를 정말 저희가 완성하려고 할 때 이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거를 가버닝하는 기관들도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해결하고 빨리 그 가버넌스 체제를 좀 더 단순화하고 그런 의사결정들을 해주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 또는 국내 우수 기업들을 부산 지역에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교수님이나 또는 다른 연구기관들도 좀 같이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빨리 혁신되기를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점을 가덕도 신공항으로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이 혁신하는 데 있어서 활용점정입니다. 가덕 신공항이 없으면 부산의 혁신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설 규모나 여객, 화물 수요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개발 계획과 효과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가덕도 신공항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함영신 교수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정 교수님이 발표했으니까 그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덕 신공항을 두고서 정부와 부산시 간에 여러 가지 예측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산시는 2029년 개항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그 바람을 갖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2035년을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 부분에서도 보면 부산시는 약 7조 5천억, 국토부는 13조 7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객 수요 측면에서도 보면 부산시는 4,600만 명, 국토부는 2,336만 명, 화물 처리 수요에서는 부산시가 63만 톤, 국토부가 28만 6천 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정 교수님은 국토부의 그 2060년 항공 수요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보면 가덕 신공항이 개발 운영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16조 2,200억 원, 부가가치 창출 효과 6조 7,680억 원, 고용 유발 효과 10만 3천 명으로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덕 신공항이 우리 부산 시민의 염원대로 개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를 반드시 창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만과 공항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40만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40만의 일자리라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정무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과 같이 부산시의 계획과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좁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김영록 교수님, 시설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가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우리 교수님께서 뭐 시설 측면에 있어서 부산시의 기술위원이기도 하시고 또 국토교통부 기술위원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덕 신공항 시설 부분에서 이 이슈는 앞에서 이제 정무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사타에서는 3,500m 한 번의 활주로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부산시와 이제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은 최소 4,000m의 2번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활주로가 결국에는 활주로 크기는 곧 항공기의 크기랑 연결됩니다. 그리고 활주로의 길이는
그 앞으로 이제 조금씩 온난화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고 온난화로 인해서 항공기가 내리는 거리가 길어지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한 번 있을 때와 두 번 있을 때의 차이는 가장 쉬운 예는 활주로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수 작업을 했을 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사타에서는 김해공항에 국제선반을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한 번으로 예측을 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요를 예측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항공 수요에서 이제 정무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현재 예측이 되고 있지 않은 거는 잠재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양 같은 경우도 플라이강원이라는 항공사가 들어왔는데 플라이강원이라는 LCC는 LCC 최초로 화물 전용 비행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천에는 에어프리미아라는 새로운 신생 항공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의 수요는 공항을 기반으로 그 공항에 맞는 수요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김해공항만을 보다 보니까 활주로 한 번 그리고 이제 시설적인 부분에서 그 확장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 김해공항을 보게 되면 현재 김해공항은 두 번의 활주로인데 시간당 26대의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6대 중에 김해공항은 군 공항이기 때문에 8대를 군에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두 번의 활주로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수요랑 이 전체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거를 같이 맞춰서 보면 실제 김해공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항공사들과 타국들이 많았는데 결국에 시간당 16대 정도밖에 내리지 못하는 제한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눌러져 있는 수요들이 있었는데 그 수요들은 사타 보고서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번의 활주로가 아닌 최소 2번 이상의 활주로, 그리고 인천공항이 2002년 최초 개항할 때 모든 항공 전문가들은 인천공항은 망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저 정도의 규모의 국제공항이 필요가 있을 것이냐라는 의견들이 가장 지배적이었는데요. 20년이 지난 2020년 인천공항은 최초 1터미널의 여객 탑승동 그리고 2터미널 두 활주로에서 현재 4번의 활주로 그리고 추가 5번, 6번의 활주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천공항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1번, 2번이 있는 자리 외에 3, 4번 활주로를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미리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화물청사 주변에 5, 6번 활주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미리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도 3,500부터 한 번이 아닌 4,000m 이상의 2번 이상을 최소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트라이포트가 활성화되고 가덕 신항만까지 연결이 됐을 경우에 추가 항공 소요를 감안해서 충분한 확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설에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동안 그 수요에 관련돼서 많은 또 연구를 하시고 국토부에서 또 토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국 박사님께서는 좀 수요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덕도 신공항의 그 항공 수요죠. 여기에 이제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아까 오늘 발제해 주신 정무석 교수님이 또 이렇게 연구하신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지금 가덕도 신공항 3,500m 활주로 한 번, 이거라도 된 걸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행이다라고 할 때 다행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눌려져 있고 저희가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우리 아까 또 김영록 교수님 말씀하신 잠재적 수요 이런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적으로 이걸 보면 2060년에 약 2001년에 항공 수요가 2,332만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한 6만 4천 명 정도, 6만 3,70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항 수요는 특성상 이착륙하는 분들이 다 통합이 되거든요. 이륙이나 착륙, 그러니까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시는 분, 오시는 분만 반만 보면 한 3만 명 정도가 비행기를 오늘 타러 간다. 또는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우리 부산으로 들어온다. 이런 분인데 3만 명이 정말 큰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도 다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우리 부산의 종합경기장에 보면 무슨 야구 행사를 해도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고 있고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 명이라는 게 정말 공항이
공항 활주를 이야기하지만 큰 인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 있고 이런 관점에서 활주로 2본 그리고 또 공항 그 터미널 청사의 규모가 더 키워야 되는 거는 저희가 절대절명의 어떤 미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공항이 건설하게 됐으니까 저희가 공항 건설에서 아까 정부석 교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신 것처럼 조기 건설의 이슈는 조기 개항을 위한 조기 건설의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슈는 제가 뭐 강조해도 두 번 강조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매립식이든 부유식, 부채식이든 조기 건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진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저희가 김해공항의 어떤 문제점이 많아서 가덕도 신공항이 이렇게 건설되는 거로 처음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다면 김해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고 개항하기까지 어떤 위상을 가져가고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는가 저희가 이 부분을 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김해공항 2019년에 데이터를 보면 2019년에 국제 선수가 16개국의 51개 도시에 취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주로 중국, 일본, 필리핀 도시가 60%가 이상 취항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최장거리 노선이 싱가포르인데 4,700km 그것도 개항된 지 몇 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동부가 또는 동남아 몇 나라 최고 멀리는 싱가포르까지였는데 장래 북미나 유럽이라든지 오세아니아 이런 노선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공항 건설하지만 그런 위상과 미션과 그 미션을 김해공항이 앞으로 담당해서 다음에 가덕 신공항 개항과 함께 그 수요를 완전히 다 전환하고 더 세계로 나가서 저희가 명실공히 국제공항으로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덕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저희가 접근 교통 체계를 이렇게 보면 좀 뭐라고 하나 많이 부실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우리 부울경, 동남권을 넘어서 남부권, 심지어는 어떤 중부권까지도 이렇게 이 비행기를 해외에 나가시려는 분들이 부산에 오신다면 그분들이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1시간, 1시간 반 안에 이렇게 바로 공항까지 직결되는 어떤 접근 교통 체계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공항을 건설하는데 많은 관점을 갖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등한시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적게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뭐 철도 교통이든 자동차 교통이든 우리가 공항 접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노력이 많이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국제선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장거리 노선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아마 부울경 모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의 염원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국내선 같은 경우는 결국은 또 KTX와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TX만큼의 편안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부산에 계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물류 플랫폼입니다. 워낙 다뤄야 될 주제들이 많아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류 플랫폼. 우리 장하용 박사님께서 물류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류 플랫폼이 앞으로 이제 부산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의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1분 동안 좀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그 물류 플랫폼이 뭡니까? 예를 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바이가 물류 플랫폼으로 형성됐다는 이야기는 두바이에 우리가 화물을 갖다 두었을 때에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 원활하게 화물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두바이는 이미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물류 플랫폼이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어떠한 화물을 우리 부산에 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화주가 원하는 또 고객이 원하는 상태에 또 그 시기를 맞추어서 운송할 수 있는 어떤 체계. 그러나 또 이것이 단순히 전달만 하는 한정만 하는 어떤 체계가 아니라 그러한 화물 그리고 여러 인적 요인들까지 포함을 해서요.
고부가 가치화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고 아까 한명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그 운송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까지도 가능한 물류와 제조가 어우러진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동남권 남부권에 또 거대 어떤 산업 기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 기지들의 어떤 첨단 물류 체계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바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단순히 어떤 생산성이나 환경만을 바라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근래 보셨다시피 어떤 물류 대란과 같은 여러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 때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물류 체계가 바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 눈에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게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물류 플랫폼은 부산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산이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잘 되고 있습니까, 박사님? 어떻게 좀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답을 단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산연구원의 장하영 박사님이 두바이 사례로서 이렇게 정의도 하셨고 새로 머리에 번뜩이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물류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물류단지죠. 오래 전부터 이야기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가장 큰 제약이 있습니다. 아까 뭐 우리 발제하신 분도 말씀하셨죠. 부지가 없다. 부지가 있어도 거기가 이제 평지만이 아니고 산도 있고 또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부산 내를 잡고 있지만 경남하고 또 이런 행정구역상에 연접한 부분도 있고 이렇고요. 더 하나 문제는 지비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비를 풀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제도상에 지비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량을 푼다면 여기를 풀면 다른 데를 묶거나 아니면 다른 개발을 또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비를 풀어서 물류 플랫폼을 물류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요 이제 트라이포트의 어떤 기반이 되는 이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결국은 저희가 모두 부울경이 특히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합심해서 총력을 다하는 길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장하영 박사님이 해당 연구도 이렇게 앞서 나가서 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이 현재 저희가 아주 개발 계획 만들고 이 법적인 어떤 절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향후에 다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런 기반에서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작년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로 지금 신공항이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염원했던 트라이포트 이게 다 연결 구축이 되고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그 기반에 우리가 큰 물류 플랫폼이 가능하고 그 물류 플랫폼은 단지 물류만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살아가는 서부산의 큰 도시와 함께 형성되고 함께 발전하는 이런 기반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우려되는 것 하나가 이 개발을 해도 투자 유치를 할 만한 땅이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부산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땅은 많은 것 같은데 땅이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내가 어디 투자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도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뭐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물류 플랫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땅이 없어서 저희도 뭐 부산시는 당연히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고 경남도도 같이 협조해서 경제구역 확대를 지금 영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뭐 남컨 친항 남컨 배후단지도 한 2, 3년 후에 이제 기업들을 유치할 건데 정말 여기가 요지 중에 요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좋은 기업들을 골라서 유치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트라이포트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그러니까 항만 배후단지나 이런 배후단지를 물류단지를 위주로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희가 볼 때 뭐 최근에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미국 서부에 있는 항구보다 동부에 있는 항구가 더 물동량이 많아지듯이 이게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변경, 뭐 C4나 뭐 또는 뭐 그 배터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 이 트라이포트가 가장 정말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봤던 기사가 인도가 아마도 2030년대에 전 세계 3위 정도의 이제 GDP를 가진 국가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정말 그런 남방 쪽, 남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트라이포트 또는 그 물류 단지는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1세션에서도 지적됐던 바처럼 인프라스트럭처는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피크 시즌이라든가 장래 확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외국인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이 경제도 어렵고 세계적인 금융위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프라 개발을 하면서 땅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과 월드 엑스포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개발은 월드 엑스포 유치의 조건이죠. 그리고 월드 엑스포가 개최가 되면 가덕 신공항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항의 개발, 가덕도 신공항의 개발, 월드 엑스포 이 3박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부산은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전략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함영신 교수님께서 가덕도 신공항 개발과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이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 건고 또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에 있어서 워낙 큰 앞으로의 그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월드 엑스포는 국제 박람회 사무국에 등록돼 있는 국가, 즉 170개국인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19개국, 태평양 지역 11개국, 미주 30개국, 유럽 48개국, 중동 17개국, 아프리카 45개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국당 1표를 행사하는데 총 170명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겠죠. 현재 5개국이 신청을 했지만은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좀 철회한 상태고,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로 압축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 이제 두 국가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으로 볼 때는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좀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배배용호 KBS 국장께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해서 왜 리야드가 앞서고 있나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다시피 돈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절대 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가치 약 우리나라 돈으로 1740조를 갖고 있으면서 G20 회담의 실제 배후 실세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살만의 이제 후계 전략과 관련해서 2030년이면 이제 왕세자에서 국왕으로 이제 등극이 되는데, 여기에 자기가 네옴시티 우리나라도 왔지만은 네옴시티 개발과 그다음에 월드 엑스포 유치를 국가 아젠다로 설정해 놓고 이를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2020년 두바이에서 유치했고 2025년 오사카, 다음으로 이제 2030년에 부산이 된다면 이는 아시아에 그동안 너무 3년 세 번째 연속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해서 좀 더 열악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아울러 동수대 이성수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OCI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OCI는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해가지고 이슬람ik 그 협력 기구인데 여기에 56개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데 이 56개 이슬람 국가들이 사우디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 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로코나 모리타니, 잠비아에서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지, 카리브해 공동체에서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사우디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지금 현재까지는 열악하지 않냐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나라도 현재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우리 앞서 개최한 국가들의 어떤 전략과 어떤 방향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고 쟁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성취하지 않겠냐 이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잠시 보시면 과거 엑스포를 유치한 국가들의 방문객 수를 보면 62년 시애틀이 1810만 명, 오사카가 70년에 6421만 명, 상하이가 2010년에 7308만 명, 2020년에 두바이가 2293만을 방문객들이 방문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업연구원에서 유치 효과를 분석했는데 6개월간 부산의 경우에 유치한다면 200개국에서 5,550만 명이 방문할 것이고 생산 유발 효과 43조 원, 부가가치 창출 효과 18조 원, 고용 창출 50만 명으로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월드컵 생산 유발 효과의 11조 5천억에 약 4배에 이르고 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생산 유발 효과의 20조 5천억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사적인 노력을 함께 구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월드 엑스포 필승입니다. 저희 꼭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금년을 역사적으로 가장 급속한 변화가 있었던 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또 전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위기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경제, 금융적인 위기는 해운항만 물류 산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신항 개발, 가덕도 신공항 개발, 물류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이신 토론자분들 전부 다 1분씩 자유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은 뭘까요? 우리 부산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할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1분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부터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제가 위치가 제일 끝쪽이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 저는 제가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몸소 많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삼성에 있었는데 삼성이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한 100조 정도 매출을 했었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위가 한 150조, 200조 되는 정도 기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성장의 한계다들 그렇게 이제 하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먹고 살 거리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좋은 뭐 그래도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5년 후, 10년 후에 유지되기가 힘들다 하는 위기를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신수족 사업 또는 성장 전략을 만들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지위를 능가했죠. 오히려 도요타 자동차마저도 매출이 능가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기업이 됐는데 그 원동력은 그 위기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이 결집된 힘 구성원들의 그거였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도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G2 위기
이런 글로벌 위기 이런 것들이 이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위해서 엑스포 유치라든가 가덕공항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 이벤트들이 그런 어떤 위기 극복 또는 제도약의 기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 촉매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하영 박사님. 발표 중에서 제가 두바이를 많이 소개했는데요. 두바이는 우리 부산의 그것과 거의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바로 국가의 어떤 두 번째 도시이고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나 또 이곳에는 우리가 산유국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3, 4% 정도밖에 기름이 나지 않는 바로 바로 사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바이가 바로 미래의 혁신을 했던 그 원동력은 이러한 여러 아까 말씀했던 사우디 그리고 아부다비와 같은 거대 거점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아이템 바로 물류였습니다. 바로 부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이 잘할 수 있는 것, 그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산의 어떤 미래 혁신의 핵심의 어떤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것이 물류고 그 물류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하셨던 바로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트라이포트 그리고 그 트라이포트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바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우리 부산의 미래의 혁신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글로벌 리스크 확대와 부산의 미래 이렇습니다. 이 주제를 이렇게 봤을 때 뭐 부담이라기보다도 우리는 충분히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유는 오늘 그 두 발제자분께서 제시한 부산의 가장 큰 메가 프로젝트, 부산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하고 부산 물류 플랫폼 이건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갖춰야 될, 구축해야 될 아주 절대절명의 국가 메가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근사하게 그 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이 되고 현재의 어떤 추진 단계까지 오게 된 거를 잠시 이렇게 소급해 보면 20년 전에 저희가 참 공항을 이렇게 건설할 현재 이런 단계를까지 오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중국 항공기가 이렇게 신월산에 이렇게 추락한 그런 사례부터 해가지고요. 한때 또 이제 동남공 신공항이라고 해가지고 밀양과 가덕과 경합을 했다가 무산되는 일을 겪었었고요. 또 한 번은 김해공항이 마른 신공항인데 확장하는 거를 신공항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참 뭐 우여곡절을 겪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희가 단일된 단합된 힘으로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이라는 어떤 이런 단계에 이런 걸 성취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지난 20년간 저희가 보였던 부산이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졌던 단일된 하나된 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된 힘은 우리 부산의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의 미래를 여는데 아마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명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혁신은 우리가 기업, 공기업, 금융, 그다음에 정부, 대학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사실 분야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부산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동력을 찾으려면 대학이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변해야 오늘 여기서 가덕 신공항이 되고 물류 플랫폼이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국립대학이 4개나 있습니다. 사립대학들도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립대학에 있지만은 국립대학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립대학들도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래서 이런 대학들이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인재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기반이 잘 갖추어진다면 가덕 신공항, 동북아 물류폼 이런데 어떤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에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앞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혁신서 대학의 혁신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던데요. TSMC라고 대만의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그 창업자가 원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미국 회사에 근무를 할 때 파운드리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그 제안을 거절해서 자기가 그냥 대만으로 가서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TSMC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인데 이게 만약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거를 채용했다면은 텍사스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로 바뀔 수도 있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부산을 위해서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한 가지 오늘 토론에서 안 나왔던 얘기가 있어서 저는 서울에 비해서 부산의 스타트업들 또 벤처들의 많이 그런 게 활발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물류, 트라이포트 이런 것도 아까 보듯이 그 기반은 거의 다 스마트 또는 테크가 그런 거고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의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스타트업들 육성하고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도 그 명지 국제신도시에 그런 스타트업들 유명한 국내외 R&D 센터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위기를 곧 기회로 바꾸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줄어드는 인구와 부산을 이탈하는 젊은 인력층이 나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트라이포트와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트라이포트에 저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두바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저희가 두바이가 저희보다 하나 더 빨리 하고 있는 게 드론 택시에 상용화입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는 이미 드론 택시가 상용화됐고 미래 교통에서는 UAM이라고 하는 얼반 에어 모빌리티 도시망공교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고 있고 그 미래 교통의 큰 회기로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가덕 신공항에도 당연히 UAM 포트가 만들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UAM 포트를 버티포트라고 하는데 에어포트에 버티포트가 포함된 완벽한 구조의 버티포트를 포함한 이 가덕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주변 기반들을 보면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플라잉카를 기반으로 할 수 있고 사천에 있는 카이, 항공기 제조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들을 합쳐서 가덕 신공항과 가덕 물류 지역 그리고 아까 이상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해공항 유유부지, 김해공항의 국내선까지 완전 이전을 신공항에 한다면 김해공항 유유부지에 있는 대한항공 테크센터를 활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젊은 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자분, 발표자분들께서는 자, 극복 방안,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한파로 한동안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특히 위기에 굉장히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입이 반이고 환적 화물이 반이기 때문인데요. 수출입 화물은 점점 줄고 있고 환적 화물의 비중은 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인 무역 규모와 해상 물동량, 수요는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항에는 대규모 물류 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땅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인구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젊은이들은 부산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인재가 필요한데 투자를 받을 데도 없고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나가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0회 부산 미래 정책 세미나는 글로벌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 정책을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기도 있고 또 극복해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그 금융위기 때 세계 굉장히 많은 선사들이 무너졌고 우리 대표적인 선사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부산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고 다시 성장해서 세계 7위 항만으로 올라섰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 시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 아마도 우리 전국에 있는 물류가족과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마음으로 같이 생각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부산의 미래를 밝게 비춰나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이런 세미나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내년 11회 부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